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슬람 세계 두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슬람교가 어떻게 성립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그 성립한 이후에 이슬람교에 어떤 왕조가 있었는지, 이슬람교의 문화는 어떤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슬람교를 만든 사람 무함마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생전에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통 칼리프 시대로 넘어갔다.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갈리프라고 한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뒤 이어서 이슬람교에 어떻게 역사가 전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함마드의 계승자이자 이슬람 세계의 종교, 정치, 군사, 행정, 하여간 최고 권력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바로 칼리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 칼리프를 어떻게 뽑았다? 이슬람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로 선출해서 뽑은 칼리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스렸던 시대를 우리는 정통이 넘치는, 정통성이 있는 정통 칼리프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면은 이슬람교가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넓게 팽창하는 그런 시대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통 칼리프는 1대 아부바크르, 2대 우마르, 3대 우스만, 4대 알리 모두 다 초기 이슬람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부터 무함마드랑 같이 이슬람교의 어려운 시절과 잘 나가는 시절을 함께했던 그런 이슬람교의 위대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후계자로 뽑힐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순서대로 쭈르륵 내려옵니다. 뭐 다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람은 딱 한 명 알리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쭈르륵 내려오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 바로 3대 칼리프였던 우스만 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얘기를 좀만 자세하게 해볼게요.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우스만 칼리프는 굉장한 부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활용을 해가지고 초창기에 이슬람교가 널리 퍼지는데 공헌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칼리프에 취임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 문제가 뭐냐? 칼리프직을 수행하는 와중에 자기가 속해 있는 가문인 우마이야 가문, 우마이야 패밀리에게 권력을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소수 가문이었던 우마이야 가문이 이슬람 세계에서 힘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결국에 우스만은 뭐 다른 이유긴 하지만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슬람교 신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습니다. 자, 칼리프가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었으니까 재빨리 다음 칼리프를 선출해야겠죠. 그래서 우스만 다음에 칼리프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알리예요. 자, 우스만이 죽고 나서 급작스럽게 알리가 칼리프가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알리라고 하는 사람은 무함마드의 가계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무함마드는 사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래서 누구? 삼촌한테서 길러지게 돼요. 자, 알리는 바로 이 무함마드의 삼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 입장에서는 알리는 사촌 동생인 거예요. 자, 말이 사촌 동생이지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가깝게 지내서 사실상 친형제나 다름없는 뭐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알리 같은 경우에는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이자 최초의 남자 무슬림이에요. 무함마드가 처음에 이슬람교를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가입한 사람은 여성, 무함마드의 부인이었고요. 남자 중에 최초로 가입한 사람은 알리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서 상당히 레벨이 높은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무함마드랑 가까웠냐? 나중에 무함마드가 파티마라고 하는 딸을 얻습니다. 이 딸과 알리가 결혼해요.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5촌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친척들 기준으로 몇 촌까지 결혼할 수 있는가는 문화나 국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결국에 알리는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이자 무함마드의 사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혈연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사이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일대 칼리프를 선출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니 일대 칼리프 뭐하러 선출하냐? 우리는 이미 알리라고 하는 훌륭한 후계자가 있다. 칼리프 뽑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일대 칼리프 때부터 세력이 많았던 사람이 알리입니다. 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이 알리가 칼리프에 당선됐으니까 모두가 좋아했겠죠. 하지만 이 알리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방금 선생님이 3대 칼리프 우스만 때 얘기했던 우마이야 가문입니다.
자, 우마이야 가문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스만 칼리프 때 이미 자기들이 권력을 많이 갖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우스만이 죽으면서 알리가 4대 칼리프가 됐어요. 그리고 이 알리 이슬람 세계에서 이미 세력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마이야 가문 입장에서는 알리가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자, 우마이야 가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알리에게 내전,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 전쟁 과정에서 알리는 암살당하게 되고요. 자, 알리가 죽으니까 알리의 아들, 자, 하산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자, 알리의 아들이면 우리 어때요? 무함마드 입장에서는 손자인 거죠. 무함마드의 직계예요. 무함마드랑 피를 나눈 후계자예요. 후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임시적으로 칼리프를 맡습니다. 하지만 하산 암살당합니다. 자, 하산의 뒤를 이어 하산의 동생, 알리의 아들이자 또 다른 무함마드의 손자, 후세인 역시 전쟁 과정에서 사망합니다. 결국에 무함마드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후손이라고 할 사람 전부 다 사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를 독점하게 됩니다. 자, 이 우마이야 가문 칼리프를 독점하고요. 그 다음에 칼리프를 어떻게 뽑는지가 중요한데 칼리프를 더 이상 선출하지 않고요. 칼리프를 세습합니다. 자, 세습한다는 건 뭐예요? 마치 왕처럼 물려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부터 이슬람 세계의 칼리프가 마치 왕국처럼 흘러갔다. 마치 왕조에서 일어난 것처럼 칼리프를 물려주었다. 누가? 우마이야 패밀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이슬람 세계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우마이야 왕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마이야 왕조가 성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마이야 왕조에서 칼리프를 독차지하고 세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 그죠?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알리와 그 후손들, 하산이나 후세인 같이 무함마드와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진정한 무함마드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우마이야, 너네들은 진정한 후계자 아니야. 나쁜 놈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등장할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혈통으로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시아파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시아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우마이야 패밀리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무함마드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칼리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마이야 가문이다. 그러니까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수니파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결국에 4대 칼리프, 마지막 정통 칼리프였던 알리가 암살로 삶을 마감하면서 우마이야 패밀리와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슬람교가 분열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아파와 수니파의 분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시아파와 수니파가 분열된 이후 지금 1300년이 흐를 동안 여전히 이 둘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슬람교의 분포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붉은색 수니파입니다. 수니파가 메인이기는 해요. 하지만 또 이슬람 세력에서 목소리가 꽤 큰 강대국, 이란 같은 나라, 혹은 뭐 이라크 중에 일부, 이런 나라들은 또 시아파가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슬람 세계를 또 완벽히 동질한 세계로 보는 것은 조금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얘네 뭐 이렇게 분열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우리 돌아보면 어때요? 불교도 상좌보불교와 대승불교로 분열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크리스트교 역시 두 개로 갈라집니다. 나중에는 더 세분화돼서 갈라지고, 이런 것처럼 종교는 그 약간의 교리에 따라서 조금씩 갈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지금 시아파와 수니파의 분열과 우마이야 왕조의 등장까지 공부했으니까 우마이야 왕조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는 이슬람 왕조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라비아 반도와 그 다음에 지금의 이란 지역, 그 다음에 이집트, 이 정도만 차지했었던 정통 칼리프 시대에서 더욱더 뻗어나가서 중앙아시아까지 영토를 확장하고요. 북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먹은 다음에 바다 건너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먹었던 것이 바로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정말 엄청난 영토가 아닐 수 없지요. 자, 그런데 이 우마이야 왕조는 좀 실패한 정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라빈 우대 정책입니다. 우리가 우마이야 왕조의 정치하면은 아라빈 우대 정책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자, 아라빈 우대 정책이 무엇이냐? 아라빈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자, 아라빈이 뭘까요?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사람이 아라빈입니다. 자, 이쪽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사람이 아라빈이에요. 자, 이슬람교는 원래는 아라빈들 사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마이야 왕조 때
영토가 너무 넓어지면서 이제 이슬람 제국 안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아랍인인 사람 말고 비아랍인인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로서 잘 포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마이야 왕조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랍인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비아랍인은 경제나 정치 면에서 차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미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죠. 뭔가 내부 분열이 생기겠죠. 자, 결국에 우마이야 왕조 성립한 지 90여 년 만에 넓은 영토를 냅두고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마이야 왕조 뒤에 따라오는 왕조가 바로 아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 뒤를 이어서 아바스 왕조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바스 왕조 우리 뭐 이미 들어본 적 있죠. 우리 당나라 공부할 때 중국의 당나라와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이 맞붙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 탈라스 전투에서 이겼던 이슬람 세력이 아바스 왕조 되겠습니다. 자, 아바스 왕조의 정치적인 내용을 조금 알아보자면은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과 비아랍인의 융합을 추구했다. 우마이야 왕조의 실수를 거듭하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아바스 왕조는 수도를 바그다드로 옮깁니다. 자, 그런데 이 바그다드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옛날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자, 페르시아 사람들 아랍인입니까? 아닙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죠? 옛날 페르시아 제국 기억나죠? 자, 그런데 수도를 페르시아 제국으로 옮긴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가 뭐예요? 아, 페르시아 너네들 우리 아랍인들이랑 같이 섞일 수 있게 우리가 너네 지역도 그만큼 대우해 줄게 라고 하는 일종의 손을 내미는 제스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아랍인 우대 정책을 어떻게 한다? 폐지합니다. 자, 비아랍인들에게 걷었던 세금 좀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비아랍인들도 관직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했다? 아랍인과 비아랍인의 융합을 추구했던 이슬람 제국이 아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바스 왕조의 중요한 포인트로 하나 기억해 놓을게요. 자, 아바스 왕조에 이르러서 기존에 있던 아랍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변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기존에는 민족적 개념이었어요. 그냥 아라비아 반도 출신을 우리가 아랍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바스 왕조에 오면은 기존의 아랍인과 기존의 비아랍인들이 융합돼서 서로 섞여요. 그러면서 아랍인이 어떻게 되냐? 문화적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확대됩니다. 무슨 말이냐? 기존의 아라비아 반도 출신을 아랍인이라 그랬다면 이제는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믿고 나 스스로가 아랍인이라고 하는 생각,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아랍인이라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우리가 원래는 이슬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랍인이라고 볼 수 없었지만 아바스 왕조에 이르게 되면은 이 민족적인 융합이 일어나게 되면서 넓은 의미의 아랍인으로서 우리가 이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가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우마이야 왕조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아바스 왕조 잘 나갔지만 사실 뭐 영원히 잘 나가는 나라가 있을 수는 없죠. 이슬람 세계가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마이야 왕조가 이렇게 넓은 영토가 있었잖아요. 사실 세 개로 분열됩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일부는 이베리아 반도에 남아서 후 우마이야 왕조를 세우고요. 북아프리카와 이집트 지역에서는 파티마 왕조라고 지도도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아바스 왕조 이렇게 넓게 있죠.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분열이 됩니다. 뭐 세계로 분열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분열된 세 개의 국가에서 각자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주장하냐? 칼리프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후계자로서 이슬람 세계 전체의 지도자예요. 당연히 몇 명밖에 없어야 돼요. 원래 한 명밖에 없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칼리프가 3명이 되게 되니까 그 힘이 분명히 분열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칼리프의 힘이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아바스 왕조는 누구에게 멸망했다? 13세기에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몽골은 중국에 있는 애들 아닌가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죠? 아, 좋은 지적입니다. 몽골의 전성기 지도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그래서 중국 북쪽에 있던 몽골 여기서 출발해서 뭐 여기까지. 그래서 거의 전 세계를 거의 몽골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에는 아바스 왕조 역시 몽골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요. 무함마드 시대,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자, 그 뒤에 이어서 이슬람 세계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의 경전 우리가 알아야겠죠. 뭐라고 부른다? 쿠란이라고 부릅니다. 절에 가면 불경이 있고 교회에 가면 성경이 있듯이 이슬람교에 가면 쿠란이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천사를 통해 계시받은 알라의 가르침을 적은 책이에요. 자,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책은 하디스라고 합니다. 쿠란과 하디스 이슬람교에서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한 개만 기억하라 그러면 쿠란, 두 개를 기억하라 그러면 쿠란과 하디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재밌는 점은 이 쿠란이라고 하는 책 아랍어로 당연히 써 있겠죠. 그런데 다른 언어로 번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교를 믿으려면 쿠란을 읽기 위해서 아랍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교가 전파된 지역에 아랍어가 널리 전파가 되었고 아랍어가 그 아까 아랍인과 비아랍인의 융합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더욱더 중동 지방에서 널리 퍼졌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 그러면은 꾸란 한국말로 번역한 책 없나요?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보면 성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쿠란 한국말로 번역된 거 맞아요. 그런데 단서가 붙어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미의 한국어 번역. 그러니까 꾸란의 내용을 옮긴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랍어가 아닌 한국말로 옮기는 순간 이것은 진정한 꾸란으로서의 가치는 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꾸란의 의미를 알기 쉽게 풀이한 약간 참고서의 느낌이 된다는 거예요. 내용은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네가 아랍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이해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기 위해서 참고는 하되 진정으로 꾸란을 읽어보고 싶다면 아랍어를 공부해라. 뭐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이슬람교에 가입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언젠가는 아랍어를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꾸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가 종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주범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이런 것들이 꾸란에 많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서는 할랄 식품, 할랄 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슬람 율법에서 종교적으로 허용하는 음식과 허용하지 않는 식품들이 있어요. 허용하는 음식을 우리가 할랄 음식이라고 하고요. 할랄 음식을 제외한 음식들은 이슬람교에서 먹는 것이 율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돼지와 술 이런 것들이 할랄 식품이 아닌 식품들입니다.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슬람교를 믿는 친구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뭐 어른이 되어서 뭐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슬람교를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요새 K푸드, 뭐 K컬처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서 야 친구야 반갑다. 너 내가 오늘 코리안 컬처 소개시켜 줄게 라고 하면서 뭐 삼겹살에 소주 먹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의 그런 식문화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떤 게 종교적으로 허락되고 어떤 게 종교적으로 허락 안 됐는지를 알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세계에서는 문화권에서는 할랄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할랄 인증 마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나 아니면 뭐 식당에서 음식을 고를 때 이러한 마크가 이슬람 세계에서 붙어 있다면 이슬람인들이 먹을 수 있는 할랄 인증된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슬람교 신자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외국인과 한국인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할랄, 한국 할랄 인증 마크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은 인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밌는 거 있죠? 자, 우리나라 농심과 삼양에서 수출하는 주된 수출품 뭐가 있습니까? 신라면과 불닭볶음면. 그런데 이거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려고 했을 때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3억이 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라면 한 봉지 6봉지씩 사 먹어야 그 사람들 한 봉지 먹는 거랑 맞먹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출 시장이죠. 근데 처음에 수출하려고 했을 때 어려웠어요. 잘 안 됐어요. 왜냐? 이 신라면이랑 불닭볶음면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냐? 돼지 성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레시피를 수정을 하고요. 레시피를 수정한 다음에 이슬람교 전문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할랄 인증 마크를 받습니다. 조리법이나 재료들이 할랄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받고 나서야 이제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수출하는 상품들은 이렇게 할랄 인증 마크가 붙어 있다. 특히 이슬람권에 수출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식 말고 우리가 입는 옷 같은 것도 할랄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 가지만 알아둘게요. 히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교 율법에서 여성의 전통 복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우리가 신체의 중요 부위를 가족을 제외한 다른 남성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장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과 목을 가리는 히잡, 그 다음에 얼굴을 제외하고 다 가리는 뭐 차도르, 눈만 빼고 다 가리는 니캅, 눈도 가리는 부르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가장 유명한 거 히잡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율법에 따라서 심지어 여성 축구 선수가 이렇게 축구 대회에 나가서도 히잡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카프 같은 것들을 두르고 있는 여성이 있다면 저분은 이슬람교 신자일 수도 있겠다. 뭐 확신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이슬람 문화 하면은 무슬림의 5가지 의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어디를 봐도 있을 테니까 꼭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일생을 통틀어서 5가지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 신앙 고백입니다.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그 신의 사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예배를 올려야 한다. 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절을 올려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나침반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잘 중요하게 챙겨요. 왜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메카가 어느 방향인지 알아야 되니까요.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가면 요새는 기도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자, 이 기도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서 기도하는 기도실이 아닙니다.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가서 편하게 기도하라고. 왜? 여기 인천공항인데 막 무빙워크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기도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되면 기도실에 가서 편하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공공장소에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 기도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롯데월드에 있는 기도실이에요. 막 회전목마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실이 딱 마련돼서 여기서 기도 편하게 하고 나가서 재미있게 놀아라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아저씨 엉덩이 옆에 보면 바닥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표시가 뭐냐면 메카가 어느 방향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메카 쪽을 향해서 예배를 올려라 뭐 이런 배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5번씩 예배를 올려라. 자, 세 번째, 라마단 기간 중에는 낮에는 금식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라. 자, 라마단 기간은 무엇이냐? 이슬람 달력으로 따지면 9월에 해당되는 그런 달이라고 해요. 이 달은 무함마드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약간 절제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낮에 한 달 동안은 낮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라마단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슬람 달력은 사실 우리 달력이랑 조금 달라요. 1년이 350일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매년 조금씩 이게 달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몇 월이다 얘기할 수는 없고 조금씩 이동하는데 한 달 정도의 기간에 해당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낮에는 먹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슬람권 국가를 여행하게 됐는데 라마단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슬람교가 아니니까 뭐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웬만하면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식을 파는 곳이 없기 때문에 라마단 기간 중에 낮에 먹을 음식을 미리 사놓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놓으면 좋겠네요. 자, 네 번째, 평생 중에 한 번 이상 메카를 성지순례, 직접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다섯째, 자기 재산의 일부를 기부해야 된다. 네가 부자든 가난하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기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 무슬림의 5가지 의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슬람 세계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상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무함마드 자체가 원래 직업이 메카의 상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상업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전 세계 여러 곳 안 간 곳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갔냐?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 가서 배 타고 어디까지 와요? 우리나라까지 옵니다. 정말 대단한 상인들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무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전 세계를 누비다 보니까 지도 만드는 기술도 발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지도도 일찍이 만들었어요. 세계 지도는 잘 감이 안 온다고요? 네. 위성 지도랑 비교해 볼게요. 어때요? 비슷한가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베리아 반도가 있고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튀르키예, 아라비아 반도. 볼게요.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튀르키예, 아라비아 반도.
어때요?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물론 만들어진 지 한 900년 된 지도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지금처럼 정밀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꽤나 정밀한 세계지도를 만들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자, 또 페이지 넘겨서 이슬람의 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트교의 사원은 교회나 정당이라고 부르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절이라고 부르고요. 이슬람교의 사원은 뭐라고 부른다? 모스크라고 부릅니다. 사진은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사원인 블루 모스크라고 하는 사원이에요. 자, 이슬람교 모스크에 건축적 특징이 있다면 첫째 둥근 돔이 있고요. 둥근 지붕. 그 다음에 미너렛이라고 부르는 뾰족한 첨탑이 있습니다. 이런 뾰족한 탑과 둥근 지붕이 없으면 모스크라고 하기 약간 섭섭하다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모스크 있을까요? 자,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서울중앙성원이라고 부르는 모스크예요. 선생님 한국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진을 보면 상당히 너무나 서울 같은 그런 풍경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둥근 지붕이 있고요. 위에 뾰족한 탑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모스크의 특징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모스크 안에 가면은 알라와 무함마드를 그린 성스러운 그림들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이슬람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알라나 무함마드의 사진이나 그림이 아니라 복잡한 기하학적인 무늬를 활용합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 아라베스크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위해 만든 복잡한 기하 무늬 아라베스크 역시 모스크와 같이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슬람 세계 두 번째 시간이었네요. 첫 번째, 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사망하면서 무함마드의 후계자는 오직 혈통을 계승한 알리의 후손들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시아파와 아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 우마이야 패밀리가 하는 거 괜찮다 라고 주장했던 수니파로 나뉘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 칼리프를 세습하기 시작했던 이슬람 세계 최초의 왕조고요.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아랍인 우대 정책으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왕조였던 아바스 왕조, 아랍인과 비아랍인의 융합을 추구했죠. 아랍인 우대 정책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적으로는 우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은 딱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근데 교과서에 너무 내용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슬람교의 경전이었던 꾸란,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 먹어도 되는 할랄 음식, 이슬람교에서 여성들이 입어야 되는 히잡,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일생 동안 지켜야 되는 5가지 의무, 이슬람교의 사원과 그 장식이었던 모스크와 아라베스크,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서양의 역사로 넘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